일본의 이 남자 역시 뜻밖의 장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1994년 4월 23일 도쿄의 이노카시라 공원에서 한 청소부는 쓰레기통을 보고 기겁을 하고만 쓰레기통에 버려진 비닐 봉지 속에 토막난 사람의 발목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은 곧바로 공원 전체의 쓰레기통을 샅샅이 수색했는데요. 그 결과 공원 내에 있는 7개의 쓰레기통에서 무려 27조각으로 토막난 사체를 발견. 하지만 이 27조각은 전체 시신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일부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니 근데 일단은 너무 잔인하거든요. 이건 정말 원한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 일단 누구일까요? 네. 경찰은 피해자의 손발과 남아있는 지문 또 DNA를 통해 간신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피해자는 바로 35세 1급 건축사 카와무라 세이치. 이 남자의 죽음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문점. 대체 누가 어떤 원한이 있어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그의 사체가 너무나도 일정하게 약 20cm 길이로 토막나 있었는데 공원 쓰레기통 투입구의 크기와 꼭 맞게 잘린다는 점. 이게 미리 유기할 곳까지 다 계획을 해놨다는 거죠. 또한 사체의 혈액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완전히 빠진 상태. 게다가 가장 미스터리한 건 매일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원에서 어떻게 그 어떤 목격자도 없이 시신을 이렇게 여러 곳의 쓰레기통에 유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6개월 후 단서 하나를 찾게 됐는데 사건 당일 공원 근처 편의점에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한 남자 2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곧바로 경찰은 목격담을 토대로 제작한 몽따주를 도쿄 시내 전역에 배포했지만 이 역시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치도록 찾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5위를 공개합니다. 인도 가족 잔혹사의 비밀. 2018년 7월 1일 우유를 사기 위해 1층 식료품점을 찾은 구차란 싱씨. 그런데 이날따라 이상하게도 식료품점 주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친분이 있던 터라 주인 가족이 사는 3층 집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 천장에 환기용 쇠창살에 목이 매달려 있었고요. 아유, 너무 기괴하죠. 뭐야? 집단 자살로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고. 인원이 너무 많죠. 네. 하지만 강도 사건이라고 하기엔 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던 금 장신과 고가의 휴대전화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외부의 침입 흔적이나 폭행의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와, 그럼 또 뭐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집에서 수상한 일기장 한 권이 발견이 됐습니다. 의식은 행하는 날은 요리해선 안 되고 다른 이들이 스스로 목을 맬 동안 한 명은 감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입이네, 의식이네. 의식이네, 의식. 자, 일기장의 내용이 알려지자 주술 행위를 통한 집단 자살 가능성이 거론됐는데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 살던 노무의 딸은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 우리 가족을 죽인 게 분명합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자살 가능성에 대해 반박을 했습니다. 자, 너무나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평범했던 한 가족의 집단 사망 사건. 과연 주술 행위를 위한 자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죽음? 대체 누구였을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4위를 공개합니다. 제가 말투가 좀 격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산부를? 그러니까 그냥 결혼 안 하겠냐고요, 이게. 1988년 일본 나고야의 나카가와 지역. 출산을 앞두고 단란한 가정을 꿈꾸던 A씨 부부. 남편 A씨는 퇴근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요? 좀 불안하게. 집에 온 남편. 아내가 어디 잠깐 나갔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은 남편.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뭐야? 그러면 어디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겁니까? 혼자 출산했다고요?
뭐 곧 출산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잖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나? 왜 그러지? 거실 불을 켰는데 양손이 묶이고 어머. 목에는 전깃줄이 감긴 채 죽임을 당한 아내. 아내의 배가 갈라져 있었고 그 옆에 피투성이가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뭐야? 아유, 뭐야 이게? 어쩌다. 아니, 강도예요? 그럼 그 돈을 노린 거예요? 아니 그럼 돈만 뺏어가지고 뭐 그런 잔혹한 짓을 해요. 그런데 경찰이 처음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이유는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집에 와서도 아내를 찾는 대신에 옷부터 갈아입었다는 거. 하지만 아내의 사망 추정 시간이 밝혀지고 그 시간에 직장에 있던 남편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자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있던 그날 한 낯선 남자가 아랫집의 문 손잡이를 철컥철컥 돌렸습니다. 집주인이 놀라 나가서 누구냐고 묻자 나카무라 아십니까? 라고 묻더니 모른다고 하자 급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와 수상하다. 진짜 수상하다. 자, 이 의문투성이인 엽기적인 사건, 나고야 임산부 살인사건. 사건이 발생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내의 억울한 죽음은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전 기자와 오 기자의 순위 한 개씩 남아 있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죠. 스웨덴 사상 최고의 미제 사건. 미국판 암수 살인.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저 전기자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30년 전 암살 사건의 비밀 드디어 풀리나. 스웨덴 당국은 2016년 11월 스웨덴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불리는 올로프 팔메 전 총리 암살 사건의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와 복지 정책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는 올로프 팔메. 1986년 2월 28일 심야 영화를 본 팔메 부부는 영화관에서 멀지 않은 페트리엣 역까지 걸어가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날카로운 총소리와 함께 팔메 총리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향한 그 암살 사건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죠.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3월 1일 자정에 사망합니다. 스웨덴 사회는 일제히 충격에 빠졌고요. 곧바로 경찰은 총리 암살범을 찾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로프 팔메를 죽였습니다. 무려 130여 명이 자수를 해왔는데요. 아이고. 단순한 영웅 심리에 그친 허위 자백들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스웨덴 비밀 경찰까지 나섰지만 제대로 된 단서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총리가 길 한복판에서 총을 맞았고 아니, 이거 못 잡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빠져나갔지? 난 그게 더 신기해. 그래서 그의 암살을 둘러싸고 당시 구소련과 친화적인 팔메를 좋지 않게 생각한 미국 CIA가 벌인 일이다라는 등 각종 음모론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허.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20년이 지난 2006년 스웨덴 검찰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야? 내가 지금 알려주는 호숫가로 당장 가봐. 온 마음을 다해 수색하면 총리 암살에 사용한 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스웨덴 당국은 결국 그 총을 찾았는데요. 뭐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오랜 시간 물에 잠겨 있어 어떠한 지문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잡히지 않는 전대미문의 총리 암살 사건, 그리고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재수사를 시작한 스웨덴 당국. 과연 이번엔 범인과 그 배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를 만나보시죠.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 수사도 없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 암수살인. 2012년 켄터키주의 한 노숙자 숙소에서 마약 사범으로 체포된 사무엘 리틀. 그런데 당시 미해결 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그가 1987년에서 89년 사이 여성 3명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3명만 죽인 것 같소. 나 교도소만 바꿔주면 내가 누굴 더 어떻게 죽였는지 알려주겠어.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네요. 범인을 너무나도 잡고 싶은 경찰 당국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가 자백한 살인 사건 수는 무려 90건. 1970년대부터 2005년까지 미 전역 16개 주에 걸쳐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힌 겁니다. 뭐야? 하나도 안 걸린 거야, 여기? 와,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완전 범죄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신분 확인이 어려운 마약 중독자, 매춘부 여성들을 타겟으로 했고요. 살인 사건처럼 보이지 않도록 시신을 약물 과다 남용, 사고사, 또 자연사로 위장시켜 교묘히 수사망을 피했다고 진술했던 겁니다. 악마네, 악마. 이 사람한테는 다 게임이었네. 그렇죠. 자, 현재까지 사무엘 리틀이 자백한 총 90건의 살인 사건 중 실제 그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살인 건수는 34건. 나머지 사건에 관해서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18일을 공개합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 베를린에 위치한 B은행. 이 은행에서는 VIP 고객들의 귀중품과 고액 수표 등을 개인 금고에 철저히 보관하고 있는데요. 2개 이상의 비밀번호와 지문인식 등을 이용한 최첨단 생체 바이오 시스템까지, 그리고 직원 중에서도 VIP 담당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특급 보안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누군가 귀중품 보관실에 100개가 넘는 개인 금고들을 모두 털어서 어머. 약 1,000만 유로, 어. 우리 돈 약 128억 원 상당의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저게 다 틀려요? 대박입니다. 정말 최고로 철통 보안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한두 개도 아니고 100개가. 어. 경찰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경보음도 울리지 않은 데다가 CCTV 어디에도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 범인은 말 그대로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땅굴입니다. 아, 땅굴이라고요? 혹시 너니? 어떻게 맞췄지? 아니, CCTV 안 잡혔다며. 그럼 어디로 오겠어? 땅으로 오지. 땅굴 정답입니다. 정답! 기사의 기운을 확 빼네. 자, 범인이 이렇게 감쪽 같은 범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전문가 뺨치는 솜씨로 만든 터널입니다.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바로 터널. 땅 속에 터널을 판 겁니다.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야금야금 팠나 보다. 범인은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금고를 연결하는 30m 길이의 터널을 매우 정교하게 팠는데 얼마나 철저했던지 이 터널 붕괴에 대비해 1,000개 이상의 나무 지지대까지 설치했다고 왜 합니다. 저는 내부 공사까지 해놨네. 공개되면 압사당하니까. 그렇죠. 조사 결과 범인은 이 터널을 파기 위해 가짜 네덜란드인 신분증을 이용해서요. 은행 인근 지하 주차장을 임대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봐 사건 당일 터널에 불을 지르는 철두철미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은행 철도라고 보도되며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가 됐네요, 영화 같은 일이. 근데 어떻게 됐나요? 범인은 좀 잡았나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경찰은 터널과 연결된 지하 주차장에서 수상한 한 남자를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몽타주를 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신출 귀몰 완전 범죄가 될 뻔했으나 끝내 덜미가 잡힌 희대의 강도 사건입니다. 9년 전 사라졌던 CC 황후의 별을 찾았습니다. 19세기 유럽 최고의 미인이자 오스트리아의 연인으로 불리는 엘리자베트, 일명 CC 황후. 그런 그녀가 애지중지한 보물 CC 황후의 별, 200만 달러, 한화로 약 22억 원의 가치가 있는 국보급 보물이었습니다. 1998년 CC 황후의 사망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쉔브른 성에서 특별 전시된 CC 황후의 별. 무장 경관들의 엄격한 감시, 또 보안 시스템, 게다가 최첨단 도난 방지 센서까지 설치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감쪽같이 훔쳐서 사라지고 맙니다. 경찰 수사팀이 총동원되어 범인 수색에 총력을 다했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범죄 속으로 사라진 CC 황후의 별. 그런데 말입니다. 9년 뒤인 2007년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천재 도둑이라 불리는 캐나다 출신의 제럴드 블랜처드. 근데 어떻게 훔쳤대요? 그가 저지른 완전 범죄급 강도 스킬을 밝혀드리면
영화 미션 임파서블 뺨치는 스펙터클 도난 사건입니다. 그는 우선 범행에 앞서 관광객으로 위장해 사전 답사를 합니다. 이때 무장경관들이 지붕은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와. 그리고 1998년 6월 제럴드는 난공불락의 성을 공략하기 위해 낙하산을 이용해 잠입. 아주 조심히 또 천천히 보석에 접근했습니다. 그 다음은 천재 도둑의 기질이 빛을 발하는 순간 그 어떤 보안 시스템도 소용없다. 보안 장치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그게 가능하구나. 진짜 소름이네요. 그런데 이토록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도난 사건을 저지르고 황당하게도 2007년에 다른 절도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집을 수색했는데 아주 우연히 시시황후의 별이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왜 그랬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왜 훔쳤냐고요? 스릴 넘치잖아요. 이랬다고 합니다. 반성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죠. 빨리 좀 잡혀서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또 다른 걸 훔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도둑들의 범행. 앞으로 이런 절도는 정말 영화에서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16위 공개합니다. 5분의 살인자, 여중생 살인 사건.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 헤이 씨, 시로시타 사초메. 자신의 집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14살 소녀 미야코 와카나. 아이고. 26년 전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3년 10월 27일 오후 6시 23분 미야코의 어머니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코끝에 스친 비릿한 피비린내. 다급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딸 미야코가 하의는 벗겨지고 왼쪽 가슴은 피로 흥건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대체 미야코에게 누가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사망하기 전 미야코는 5시 40분쯤 하교 후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집까지 걸어간 시간을 생각하면 6시쯤 도착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6시 20분쯤에 미야코가 살려달라는 소리와 함께 곧바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범행 직후에 이웃 주민들이 했던 증언입니다. 그 소리가 들린 뒤, 그러니까 3분 뒤에 미야코의 어머니가 귀가했습니다. 어허. 자, 그렇게 치면 이때 범인은 불과 5분도 안 돼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이제 유리창이 깨지고 신랑이 있던 상황인데 5분도 안 돼서 그렇게 다 모든 범행을 하고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네. 미스테리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오모리 경찰들은 발자국과 지문 등 외부의 침입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고요. 게다가 그 어린 소녀를 잔혹하게 죽인 뒤 마치 자신을 잡아보라는 듯 범인은 결정적인 단서를 남기고 갔습니다. 바로 담배꽁초. 미야코가 죽은 방 옆방에서 범인이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설마 다른 가족이 피운 건 아니죠? 엄마요? 뭐 엄마라든지 뭐 오빠라든지 뭐 아빠라든지. 그러니까 침입의 흔적이 없는 걸로 볼 때 내부의 소행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사 결과 미야코 가족은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확인. 이후 아오모리 경찰은 담배꽁초로 DNA 검사는 물론 무려 수사팀 12만 명을 동원해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약 600여 명의 DNA를 일일이 대조해 봤는데 하지만 끝내 용의자 특정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엄마의 내연남의 짓이다 라는 추정도 있었지만요. 물증은 나오지 않은 채 2008년 10월 27일 공소시효를 넘기며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고 합니다. 안타깝다.